안녕하십니까, 소바시네마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리뷰를 올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좀 감기 몸살 같은 거에 좀 일주일 정도 시달리면서 영화 볼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리뷰도 그래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자, 뭐 오늘 할 리뷰는 파가인데요. 어저께 본 영화입니다. 이 리뷰를 촬영하는 기준으로 파과가 생각보다는 조금 제 기대보다는 흥행이 조금 안 돼서 아쉬운데, 요즘에는 흥행의 추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코로나 이후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 와이드 릴리즈라고 그러죠. 극장을 독과점해서 쫙 영화를 올리면 그게 이제 흥행을 쫙 주도하는 성향이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미디어의 영향력보다는 입소문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5월 초에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신작보다 오히려 힘을 발휘하는 영화가 야당이라는, 저희 리뷰에도 올렸습니다만, 그 작품이 좀 다시 1위에 오르면서 영화적 재미가 좀 대중적 입맛에 맞아 들어가야만 좀 흥행이 되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가도 좀 상영 회차가 지금 너무 줄는 느낌인데, 아무래도 이 영화는 이제 좀 스타 배우 캐스팅이 일단 좀 안 돼서 초기 주목도를 좀 받기 어려운 부분 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영화적 완성도, 액션 스릴러물로서 최근에 만들어진 작품 중에서는 상당히 잘 만들어졌고, 또 이제 영화의 서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알레고리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 완성도가 꽤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좀 이 작품이 조금 더 롱런을 해서 어느 정도의 소개 성과를 좀 거뒀으면 하는 좀 개인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파과는 민규동 감독의 작품인데요. 원작 소설은 구병모 작가의 소설입니다. 파과라고 한 소설이고요. 이 작품은 미디어 믹스가 벌써 돼서 뮤지컬이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한국산 뮤지컬이죠. 파과는 이 영화에서 이제 말 그대로 그 영화에서 사용되는 그 의미는 파손되어서 많이 훼손되어 있는 과일이라고 해서, 이 주인공 조각이죠. 주인공 조각의 이제 말년의 노년의 삶, 그러니까 이제 유효 기간이 지나버린 이런 좀 상품성을 잃어버린 뭐 그런 인간의 말년, 요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이 이제 이미 훼손되어 있는 과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보기가 조금 안 좋고 약간 상한 그 과일이 일단 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는데, 요 파가지년이란 말에서 또 파생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가지년은 그 처녀성을 잃게 된 여성의 나이를 의미하는 한 16살, 그러니까 옛날 사자성어니까요. 거기서 비롯된 그 사자성어인데, 그 개념을 갖고 있는 좀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일단 중심이 되는 거는 일단은 이혜영 배우가 역할을 맡고 있는 조각이라는 캐릭터죠. 거의 이 여성의 삶에 주목해서 영화를 보고 있고요. 이 영화 연출작은 이제 한국 영화에서 김태훈 감독과의 데뷔작 여우가담 두 번째 이야기 이후에 꾸준히, 그러니까 뭐 항상 뭐 최고 걸작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화제작, 그 다음에 이제 흥행작, 를 꾸준히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수작 계열 정도라고 볼 수 있죠.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그 다음에 뭐 앤티크, 골동 양가자점, 그 다음에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제가 가장 펑펑 울면서 본 영화 중에 한 편이에요. 그 다음에 뭐 내 안의 모든 거 코미디죠. 그 다음에 뭐 간신, 허스토리, 허스토리도 상당히 인상적인 작품인데 흥행은 좀 별로였었습니다만, 파가까지 꾸준히 작품을 만들어온 민규동 감독의 작품입니다. 일단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시네21 전문가 평점에서 상당히 일단 많은 평론가들이, 최근의 평론가들은 영화를 좀 이렇게 자기들의 흥미에 맞는 영화들 중심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좀 의무적으로 본다는 개념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일단 평론가들 관심을 갖고 있는 영화였고, 그리고 상당히 그래도 뭐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세계 반 상업 영화로서 액션 스릴러물로서 평균적으로 한 3개 반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상당히 인상적인 작품으로 본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은 조각이라는 일종의 예명을 가지고 있는 이혜영 배우가 연기하는 이제 지금 60대의 여성 킬러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 서사의 그 전후 배경에는 이제 어린 시절에 조각이었지만 이제 그 전에 조각이라고 이름이 변경된 건 영화의 이제 중후반쯤에 보면 다시 설명이 나오는데, 원래는 손톱이라고 이름이 지어져요. 손톱이라고 이제 일종의 이제 코드네임이죠.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여성이었는데, 이 손톱이라는 것에 또 연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손톱은 뭐 영화를 좀 서서히 얘기하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영화 시작점에서는 그 거의 버려진 아이고요. 버려진 아이로서 거의 이제 집안에 쫓겨나가지고 거리를 배회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그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가 이 한 가정에 의해서 이제 식솔이 된 거죠. 이제 거의 뭐 그 연고가 없었지만 우연히 만난 사람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미군에 의한 강간 위협을, 아마 동두천이나 뭐 의정부나 이쪽 지역, 동두천 지역 정도 되는 것이 배경인 것 같아요. 뭐 사실 이 영화는 역사적 알레고리를 크게 담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국 영화에서는 그런 거, 뭐 살인자, 우리가 김영하 원작의 살인자의 기억법 같은 영화를 보시면 이제 그런 역사적 사건들과 이제 개인사를 같이 엮어서 그것을 갖다 좀 그 힐러 서사에다가 좀 집어넣는 경향이 있는데, 이 파가는 그렇게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서사를 부여하기 때문에 뭐 동두천이라는 배경이 아주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뭐 소설이 갖고 있는 건 또 의미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소설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신시아가 연기하는 이 손톱이 원래 이제 이름이 있었죠. 근데 이게 성폭력을 당한 그 강간 위협에서 우연히 이제 그 우발적 살인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영화가 이 파가라는 타이틀이 뜨기 전까지 이제 기본 서사가 이 손톱의 이제 킬러가 된 계기가 이제 영화의 앞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방역업을 주도로 하고 한다고 있다는 이제 이 김무열이 연기한 캐릭터가 그녀를 구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업계에 이제 살인청부업에 뛰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영화에 이제 나름대로의 서사가 부여되어 있는, 그래서 손톱과 조각인데, 사실은 그때 처음 받았던 이름이 손톱이고, 그 다음에 조각이라고 이름이 붙게 되는 계기는 다시 이제 자기가 개명을 한 거예요, 일종의 말하자면. 이것도 역시 있습니다. 짐승의 발톱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조각이라는 뜻은. 자, 그 다음에 영화에 이제 등장인물에 3명의 남성이 등장을 하는데, 이 류라고 하는 김무열이 연기한 캐릭터는 이제 과거 회상씬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손톱이 일종의 동경하고 이 그녀의 구원자라고 말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약간 플라토닉한 사랑의 대상일 수도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투라고 하는 인물은 현 시점에 이혜영이죠, 조각이 말년을 보내고 있는 이 킬러의 회사에서 이제 그 일반적인 그냥 회사 명칭을 갖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새롭게 등장한 유망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헐리우드식으로 풀면은 킬러들 간의 일종의 뭐 몸값 대결 같은 형태들로 만들어진 뭐 그런 좀 장르물 같은 형태가 될 텐데, 이 파가라는 영화에서는 그것에도 일종의 한국적인 좀 스토리성을 집어넣었어요. 뭐 이걸 어디까지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조각이 어쨌든 인연을 맺게 되어서 거의 이제 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말년의 조각이 구해줘야 될 이유, 그를 받게 되고 그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강선생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이성적 사랑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영화의 이 후반부에 조각의 주요 동기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역시 또 플로토닉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에서 이제 중요한 등장인물로, 여기, 이 캐릭터, 여기 지금, 한 명이 또 안 나왔군요. 여기 지금 3명의 인물이 더 주요 등장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장비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이고, 잘못 봤고요. 최무성 배우가 연기하는 장비라는 캐릭터는 같이 늙어간 베테랑 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킬러 회사의 주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방자연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킬러 회사의 그 일종의 사무직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현장을 뛰고 있는 직원은 아니고, 현장에 있는 인물로서 이제 이 회사의
좀 중간적 인물. 그러니까 이 대립적 회사 차원에서 보자면 이 신성방역이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의 일종의 초엽이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일종의 이 모든 이제 그 통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신세대 직원이죠. 옛날에는 이제 서류 작업을 했던 것 같다가 이제 전산화 해가지고 활동하는 직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각 대모님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녀와도 인연이 어느 정도는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영화에는 이제 지금 설명 안 하죠. 손 실장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김강우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그 김강우는, 손 실장은 이제 그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이 신성방역을 과거의 이상적인 그런 이상적인 회사보다는 좀 더 자본주의적인 회사로 만들려고 하는, 좀 더 본질적인 의미의 킬러 회사에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인물로 이 조각과 대립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 영화는 베를린 국제영화제 국제 초청작이고요. 아까 이제 서두에 아시는 것처럼 영화의 타이틀이 뜨기 전까지는 이 조각, 이혜영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의 이제 그 킬러가 된 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앞에 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신시아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연히 그 냉담해 보이는 류라고 하는 인물의 가정이죠. 류가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 류가 그냥 우연히 방역을 하러 다닌다. 일주일씩 집에 안 오고 이럴 때 뭐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다음에 이 여성 그 손톱을 강간하려고 하는 그 미군 범죄자가 있었고, 그는 벌레 한 마리 죽인 거, 얘를 죽인 건 벌레 한 마리 죽인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존재 이유를 설명해주는 스승의 역할을 이제 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이제 캐릭터가 이제 이 조각이 이제 손톱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혜영 배우죠. 제가 같이 이혜영 배우의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혜영 배우는 그래도 이만희 감독님의 그 딸로 되게 혜성같이 등장을 했었어요. 80년대, 84년도에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하시다가 갑자기 등장을 하셨다가 한 90년대 초중반까지, 초반 정도까지 막 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거의 또 활동이 뜸 하시다가 다시 이제 또 2000년대 다시 지금 2020년대부터 또 본격적으로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계신데요. 이 파가라고 하는 손톱이라는 캐릭터에 더없이 저격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기본적인 액션 연기자라고 말 수는 없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는 좀 이렇게 솔직히 이혜영 배우가 약간 좀 그 대사 톤이라는 게 좀 이렇게 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뭔가 좀 서구적이고 약간 좀 이질감이 있는데, 영화에서 이렇게 고독한 존재로서의 조각이라는 캐릭터에는 또 그 지점이 오히려 이미지적으로든가 대사 면이라든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캐릭터에 오히려 붙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는 것 같고요. 영화에서 뭐 익숙한 설정일 수도 있지만, 이 뒷골목을 묘사하고 신성방역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되게 그 오래된 공단의 이제 뒷골목에 어디나 있을 뻔직한, 그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을 것 같은 공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오래되고 그 70년대부터 이제 유지되어 오고 있었던, 오래되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킬러들의 회사에는 더 없이 어울려 보이는 공간으로서의 이제 신성방역 공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립적인 인물, 그러니까 내부의 가치관의 대립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모님이라고 불리는 조각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벌레를 죽인다. 이 방역회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인간 쓰레기들이죠. 인간 벌레들을 갖다가 해치운다는 일종의 그 도덕적 정의를,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어차피 이 영화가 픽션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시고 그런 가치관을 유지하는 체에서 유지되고 있는, 그래서 이 모든 틀과 룰을 만든 인물로 이제 데모님으로서 역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모님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녀가 흠모하고 있었던 류라고 하는 스승의 그런 가치관을 계승하는 인물인 거죠. 되게 20세기적 가치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이 김강우가 연기하는 손 실장이라는 인물은 이 회사의 후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일종의 좀 현실적 경영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라고 말 수 있는 인물이고요. 초엽 옥자연이 연기하는 인물은 이제 그것을 실행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런 좀 그 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그 이 조각이 계속 그 옛날 방식의 이런 서류 페이퍼 워킹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그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자필로 해서 옛날 보고서 쓰는 식으로 이제 쓰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러면 지금 초엽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보고서를 다시 이제 전산을 해야 되는 이제 이중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투덜거리는 장면들도 등장을 해요. 이제 앱으로 다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이렇게 이제 옛날 스타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영화의 이제 앞부분에 등장하는 현실의 조각, 이제 이미 노쇠화하고 이 손떨림이라고 하는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기면서 현역 활동에 이제 말년을 맞이하고 있다는 특징인데, 그녀의 그 말년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이제 이 강아지이기도 합니다. 이 강아지도 무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 무용이라는 강아지를 어디선가 떨고 있는 것을 구원해서 이제 수의사에게 데려가는 게 이제 이 그녀가 이 영화의 이제 중요한 그 지켜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민규동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상실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수의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강 선생이라고 하는 인물도 이 조각의 동질감을 받게 되는 것이 의료사고 등을 통해서 그에 대한 일종의 그 병원 당사자로부터 사과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어디선가 그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약간 좀 비껴져 있지만 흔히 볼 수 있었던 모습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조각이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가 홀로 살게 되었던 이유가 결국은 이제 버려져 있다가 자신을 구원해줬던 스승, 그리고 자신이 사모했었던 그 스승을 잃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해야 될 대상은 오직 이 회사에 매달려서, 이 방역회사에 매달려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제거돼야 될 대상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이건 어차피 킬러라고 하고 하는 설정이, 물론 이 영화는 액션 스릴러라서 액션 시퀀스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는 영화긴 합니다만, 당연히 그런 이제 메타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비유죠. 현실적으로 리얼리즘을 따지자면 무슨 킬러 회사라는 게 없을 리는 없겠지만 세상에 그런 식으로 존재하긴 사실 좀 쉽지 않은 거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비유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녀에게 이제 인생의 말년, 자신의 이제 삶을 끝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녀에게는 이 강아지, 무용이라고 하는 그 강아지처럼 자신이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인 강 실장과 강 선생과 그 가족들의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에서 이 강 선생의 장모님이 운영하는 이제 과일 가게가 있고, 그 과일 가게의 비유를 또 이 영화에는 이제 파과라고 하는 말의 이제 직접적인 인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접근하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사과 가게에 가고 장모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물건들 과일을 사니까 파과를 이제 서비스로 주는 거죠. 맛은 있다. 근데 이 파과에 대한 그런 비유가 영화에 이제 2번 사용이 돼요. 그래서 파과를 얻어오고 그녀는 이제 파과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자신의 이제 인생과 삶에 대한 비유, 아직까지는 그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의 좀 자존감 같은 걸 유지하고 있는 인물인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영화의 젊은 킬러인 투는 파가 같은 건 쓸모가 없다. 상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적 삶에 대한 비유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대단한 비유라기보다는 좀 그런 살짝의 비유죠. 그런 비유가 비유를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파가를 갖다가 밟아버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런 일종의 이제 그런 존재의 의미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뭐 이런 정도의 비유는 뭐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살아가야 되는가의 문제인데, 그러면서 영화는 이제 이 김무열 배우는 이 스승 역할로 이제 거의 이제 그 회상 장면에 이제 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손톱 신시아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의 이제 그 이미지와 겹쳐지는 인물이죠. 16살이 되었던 그 신시아를 거의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준 인물이고, 그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전해준 인물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 자신의 그 삶을 갖다가 이제 자신의 이제 의지할 인물로의 류를 동경하는 인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표정 뭐 누구나 봐도 사랑에 빠진 표정이니까요. 신시아 배우의 얼굴은. 근데 류는 영화의 이제 장면에 이제 회상 장면에 등장하지만, 그러니까 영화에 종종 이제 뒤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간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류는 스승이고, 그 다음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조각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류는 자신의 가족이 살해당했고, 그 살해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혈혈난신 뛰어들어 가지고 이들과 대결을 벌이는, 자기를 해쳤던 뭐 어떤 불특정한 누군가들이죠. 그들과 싸움을 벌이는 장면에서 희생된 걸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류의 그런 정신을 잊고 이어가고 있는 인물이 이제 조각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이제 영화의 이 캐릭터, 이 투 김성철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캐릭터는 영화 초반에는 전형적인 뭐라고 할까 킬러물의 그런 그 싸가지 없는 그런 캐릭터 같은 젊은 캐릭터 등장해요. 자신이 스스로 말할 때부터 이유가 레전드가 되기 위해서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등장 존재, 그러니까 이 신성방역이라는 회사에 입사하게 된 계기도, 그러니까 이제 스카웃을 당하거든요. 손 실장에게. 그러니까 손 실장이 추구하는, 그러니까 어떤 당위성이나 정의로움을 보다는 그냥 업무적으로 능력적으로 성과 위주의 사고를 보이는 인물로서의 그런 적합한 인물로, 그런 에이스로서 투를 스카우트하는 장면이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데, 투의 이제 등장 시퀀스도 액션 시퀀스입니다. 그 일종의 신체 그 장기 매매 집단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일당들을 갖다가 아주 손쉽게 해치우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 장면은 이 조각이 이 부산 지하철에서 공공장소에서 은밀히 제거 대상을 갖다가 제거하는 장면과 이제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둘의 두 스타일들을 좀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화는 계속 그런 식의 이제 비유나 메타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무딘 칼에 대한 비유도 영화의 강 실장에 대한 비유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그녀는 이제 일정 상품 가치라든가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데모라고 불리우긴 하지만 이제 좀 부담스럽고 이제 필요 없는 존재, 이제 능력도 이제 떨어져가는 존재의 의미, 그리고 이 강 실장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또 맞지 않는 인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영화는 이제 그런 대립적 설정들을 갖다가 앞에 전반부에 꽤 정교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소는 한국 멜로드라마의 성향을 약간 이제 비틀어 버렸다고 하는 성격들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 뭐 그런 측면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파가라는 영화 자체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구성들도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근데 영화는 여기서 이제 중후반부를 위한 포석들을 좀 깔아놓는데, 이 단순히 투라고 하는 인물은 영화에 이제 사실은 이제 액션 스릴러물로서의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도 뭐 소설 제가 안 읽었었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투란 캐릭터는 젊은 세대만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좀 더 드라마적인 내용들을 더 포함시킵니다. 그것을 영화의 중후반부에 좀 등장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런 장면들은 이제 그런 투가 그가 쫓고 있는 무언가를 좀 찾기 위해서 신성방역에 입사했다라는 내용들을 조금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중후반부의 또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도 뭐 한국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셨던 분이라면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영화에 지금 이미지상으로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영화에서는 이제 이런 조각의 운명을 상징하는 인물로 장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최무성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인데 오랜 직장 동료거든요.
근데 이 오랜 직장 동료로서 장비가 저지를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고, 이 장비와의 오랜 동료였기 때문에 그의 퇴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퇴장이라는 의미는 암살이죠. 암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조각이 자청하여 그 장비의 제거를 담당하게 뛰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 장비의 제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 접점이 생기는 거죠. 이 투라고 하는 인물과 같이 맞물려서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뭐 어쨌든 이 지금 그녀의 손 조각의 살인 도구가 되는 이 독침 비녀의 경우가 바로 이제 조각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류가 던져준 것이기도 하고, 비녀라고 하는 물건 자체가 사실은 되게 전통적인 그런 장신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녀의 나이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대사들이 이제 이 투와 거듭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좀 의심을 품어봐야 되겠죠. 왜 이 전설이 된 레전드 조각에게 투는 계속 다가서고 있고 그녀에게 관심이 많고 그녀를 관심하게 되는가? 거기에는 이제 또 어떤 일종의 서사가 담겨져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고요. 변화된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가 나름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비를 제거하는 단계에서의 충돌 장면이고요. 자, 그럼 그래도 이제 그 와중에 또 이혜영 배우의 존재감은 상당합니다. 이 김성철 배우도 뭐 맞수로서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데, 요건 이제 이것도 회상 장면이거든요. 회상 장면이고, 비녀 이제 떨리는 손에 이제 자신의 이제 생을 고민하고 있는 그 이 킬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이고요. 요것에 이제 뒤에 후반부의 서사가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영화의 이제 중후반부는 어느 정도의 살짝의 인연을 맺고 있었던 강 선생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이 강 선생은 수의사거든요. 근데 그 수의사인 강 선생이 우연히 작전에 실패하고 비틀거리고 있는 그녀를 갖다가 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강 선생은 갑자기 타깃이 되죠. 근데 그 타겟의 명령이 이 조각에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조각은 그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이제 영화의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이제 교차 편집을 통해서 한 장면에 한 시퀀스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 장면들인데, 이 조각 손톱 시절에 어린 시절에 손톱이 그토록 뛰어가고 있는 장면과 그 다음에 이 다 늙어버린 조각이 뛰어가는 장면은 결국 다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그녀의 삶의 존재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 상실된 걸 지키고자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래서 킬러는 결국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한 건데, 이 영화는 누군가를 지켜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 지킴을 받지 못했을 때에 대한 그런 무서움,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좀 이야기를 갖다 형상화하여 액션 시퀀스의 일종의 감정적 폭발을 이끌어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영화는 후반부에 가면 이제 조각과 투의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조각과 투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그런 지금 스포는 일부러 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각과 투에서 투는 회사에서는 조각은 회사에서는 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의 살인 청부를 요청하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합당한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성 방역이 추구하는 정말 인간 쓰레기들을 갖다가 인간 벌레들을 갖다가 죽이는 업무이지만 너무 위험 부담이 커서 회사에 큰 피해를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있는 업무를 조각이 실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너무나 무리한 업무죠. 근데 사실 이 장면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액션 시퀀스로서는 좀 답답하다고 느끼는 장면이었어요. 어쨌든 좀 어쩔 수 없는 설정일 수도 있는데, 되게 나이트클럽의 이제 뒤를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요런 장면들을 사실 좀 구해내는 거에는 좀 약간 그런 약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영화들에서 보자면. 어쨌든 파가의 요 장면들도 조금 저 개인적으로 불만이, 후반부 장면 차라리 있음 마음에 드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사건의 의뢰, 강 선생에 대한 사건의 의뢰의 그 원천을 갖다가 뒤로 쫓게 되고, 어쨌든 간에 그 속에서 이 마지막 이 투와의 대결을 이제 하게 일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영화에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이 투가 이 그리고 있는 이 그림, 그냥 그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투라고 하는 사람에도 나름의 서사가 당연히 있고요. 그것이 영화의 이제 중요한 이 조각과 투의 갈등의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투가 이 조각을 오라고 한 납치극을 펼치게 되는데, 나오게 되는 마지막 대결 장면에서의 이 장소 공간 역시도 투유에게는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것은 이제 좀 역시 상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켜야 될 것에 대한 그다음에 애정이라든가 이제 요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좀 미묘한 지점을 갖다가 킬러물로 잘 그려낸 작품이 파가라는 작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뭐 그 일단 이게 순수 장르물을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추구하는 경향과 한국 영화에서 그 만들어내는 킬러물이라든가 이런 장르물들의 정서적 여파는 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 월드와이드한 측면의 관객들 입장에서는 한국 영화 그런 측면이 오히려 새롭게 느껴지는데, 한국 관객들 입장에 순수한 장르 액션 오락물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복잡한 플롯을 넣는 거 아니냐라는 설정을 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르물로서의 이제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파가 이게 한국 영화의 예산 규모라든가 스타일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드라마성이 없다면 그런 매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이 볼 수 있거든요. 파가는 60대 여성 킬러라고 한 설정을 가지고 있고, 이 원작을 쓴 구병모 작가 자체가 이제 원래 여성 작가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지만 그 책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런 설정이 이 영화에서 그 하나의 그 존재, 그러니까 킬러라고 하는 극단적 설정의 존재의 의미, 그 살아남아야 될 의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은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이 꼭 적극적인 정열적인 열정적인 사랑이라기보다도 그것의 무언가를 지켜야 된다는 지킴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원한, 뭐 이런 것들의 감정들의 충돌을 다루고 있는 뭐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특징들이 잘 묘사되어 있어가지고 꽤 인상적인 그 액션 스릴러물로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반부의 액션 시퀀스는 상당히 꽤 잘 만들어졌고요. 생각보다는 이 영화는 여성 서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좀 제가 이제 드라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액션 시퀀스가 많은 편이에요. 앞부분에 이 주요 배역인 조각과 투우가 등장하는 장면들 말고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영화의 중후반부는 거의 액션 클라이막스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각이 이 투와 갈등을 이쪽 스스로 문제를 찾기 위해서 그런 그 일대다의 대결을 벌치는 장면이 나오고, 이 후반부에서는 이 조각과 손톱 이전에도 이제 여러 회사의 직원들이 나와서 이 싸움에 개입되어 있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일종의 재밌는 영화적 그런 갈등이 액션 대결이 이제 펼쳐지는 장면이 후반부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 영화적이니까 뭐 그 우리 조닉 스타일에도 되게 그 스타일이 좀 액션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좀 그 액션의 연세, 합이 맞는 뭐 그런 부분들의 후반부 장면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총기 액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액션 스타일도 달라요. 그러니까 일대 다 대결의 중반부 장면에 중후반부의 클라이막스의 이제 시작 장면들은 주로 이제 그 칼과 액션 몸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런 대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후반부 장면 이제 총기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 총기가 이제 그 1대1의 대결 장면으로 이어지는 액션 구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영화는 꽤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혜영 배우가 전문 액션 배우가 아니고 김성철 배우도 전문 액션 배우가 아니지만 이 한국 영화에서 펼쳐질 수 있는 나름의 액션 시퀀스들의 또 그런 방점도 잘 찍혀있는 영화라서 액션 스릴러로서도 꽤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그리고 되게 특이한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설득력이 없으면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액션 시퀀스도 그래도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영화적인 드라마적 긴장감도
괜찮고 배우의 카리스마도 좋은 영화여서 여러분들도 한번 극장에서 좀 잘 봐주시면 되게 흥미로운 구석이 많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과였고요. 또다 뭐 이 정도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좀 그래도 뭐 스포는 좀 피해 보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붕 뜬 느낌이 듭니다만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하다 보면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영화예요. 뭐 그 야당도 재밌고 그렇습니다만 뭐 좀 놓치기에는 살짝 아쉬운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파가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